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지난번 오유경의 인생 책방에서 피터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라는 책을 했어요. 덕분에 이 두꺼운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미국의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은 39권의 저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65세 이후에 썼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이 마음에 참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출간된 지 5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출간이 됐는데, 지금은 단종이 된 책이라 서점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뭐 도서관을 가신다든가 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쉽게 구할 수는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 가운데 제가 가장 이건 내 얘기가 아닌가? 라고 느낀 부분, 지식사회와 지식근로자에 대해서 나온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도대체 인물인가가 참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이 피터 드러커는 1909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셔서 2005년도에 작고하셨으니까 우리 나이로는 96세 정도 사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이제 유럽의 그 나치가 득세하는 그런 시기에 영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1937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거기서 정착해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예. 그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5살 때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이분이 평생에 화두로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가 좀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 이게 사회가 작동하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견딜만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야 되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 네. 그런 분이라고 이제 믿어지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우리가 화제가 됐던 단절의 시대도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어떤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서 과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복귀하는 의미보다는 미래를 좀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 박사님은 과거에는 이 국가별 경제나 국제 경제 정도가 있었는데, 국제 경제를 뛰어넘어서 세계 경제가 탄생되고 있다. 이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나 뭐 노동이나 자본을 기반으로 한 거가 아니라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또 메갈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제 쇼핑 센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데 전 세계가 한 3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하신 게 한 50년 전 된 1968년이고요. 거잖아요. 또 스마트폰 시대가 2007년부터 열리거든요. 2007년 말부터. 거의 한 40년 후에 스마트폰 시대가 활성화되는데, 그 사이에 인터넷 시대가 있죠. 대단한 해안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이분은 들었어요. 이미 발생한 미래가 창밖에 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집안만 보다가 못 보는 창밖에 이미 발생한 미래를 나는 다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절의 시대 가운데서도 특히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자로서의 해안이 돋보이는 지식근로자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간추려서 읽어볼게요. 미국 경제의 기반은 육체 작업에서 지식 작업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지출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재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 바뀌었다. 미국 50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식을 이용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또한 지식 근로자를 만족시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식근로자들의 사회적 욕구 및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작업은 계량적으로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계량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조직에 기여할 수 있고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근로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지식근로자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답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식작업의 동기부여는 지식근로자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와야만 한다. 전통적인 동기 요인들인 임금 같은 외부적 보상 요인들은 지식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외적 보상과 같은 동기 요인들이 없으면 성과 향상을 가로막지만 그런 요인이 있다 해도 성과는 오르거나 내리지 않은 채 중립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자, 그러면 지식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성취 동기가 고양될 것인가? 들어보시죠. 지식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성취 욕구이다. 그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이 조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 작업에 대한 좋은 관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다. 지금껏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의 핵심은 정당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하루의 임금이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그러나 지식근로자들은 예외적인 하루의 작업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예외적인 임금을 벌어들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육체 노동자에게 있어 직업이란 무엇보다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지식근로자의 경우 직업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직업이 인간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식근로자는 오직 생계만을 해결해주는 직업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네,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근로자를 관리하는 조직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시죠. 지식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명령이 상사로부터가 아니라 지식으로부터, 달리 말해 사람이 아니라 목표에 의해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권위에 기초한 조직 대신에 성과 중심의 조직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조직 구조는 최종 결정과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 지식 작업 자체에는 서열이 없다. 어떤 지식은 주어진 과제에 적합한 것일 수도 있고 부적합한 것일 수도 있다. 지식은 팀처럼 동원되어야만 하며 그런 곳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과업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 동안이나 책임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식 작업을 위한 조직 구조는 경직적이면서도 신축적이어야만 하고 권한이 분명하면서도 과업 중심적이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부를 합니다. 2명의 평범한 지식 근로자가 1급의 지식 근로자 1명이 생산하는 것의 2배를 생산하지는 못한다. 그들 두 사람은 1명의 평범한 지식 근로자만큼도 생산하지 못한다. 이것은 평범한 장인과 명장 사이의 차이다. 하지만 지식 작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진다. 이것은 모든 지식 근로자가 명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 근로자는 어떤 것을 성취하려면 그것을 최고로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럭저럭 하는 작업은 생산적이지 않다. 이것은 그의 상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제쳐놓고 지식 근로자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 커다란 의미를 내포한다. 혹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번 들어보세요. 45세나 50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때다. 만약 그가 피로와 권태를 느낀다면 그것은 현재 직업에서는 조직에 대한 기여와 개인적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도전의식을 주지 못하는 일을 그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급속히 퇴락하고 말 것이다. 그가 계속 활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취미생활이나 문화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취미생활의 아마추어가 된다는 것에 만족할 리가 없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직업 이외의 취미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낼 의향이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심지어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취미생활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장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 그리고 지식근로자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식근로자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는 45세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라는 사실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이에 제2의 경력을 시작하는 것은 겨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나고 도전적이고 만족했던 업무에서 느끼는 좌절과 권태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열렬한 사랑에 빠지거나 정신분석가의 치료를 받거나 또 다른 여러 일상적인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만족스럽고 흥미있는 것임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